세상의 언어가 너무 많은 탓일까요?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정세의 복잡한 문법을 번역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문희정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양해 말씀 구해야 되는 게 앞에서 너무 복잡한 사건들을 많이 저희가 다뤄가지고 네. 시간이 좀 지체됐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뒤에 조금 더 우리가 유튜브 토크도 조금 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금 네, 유튜브에서 훨씬 재밌는 얘기 많이 나올 예정이니까 예. 지금 라디오로 듣고 계신 분들도 유튜브로 꼭 오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지금 뜨거운 이슈가 하나가 생겼어요. 네. 자,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신임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테헤란을 방문한 한이에가 이제 하마스 지도자로 알려져 있는데 숙소에 머무르던 중에 급습을 받고 사망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배후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스라엘이 이란 본토를 공격한 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거든요. 이게 좀 어떻게 된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자, 이스마일 하니에 같은 경우에는 그 하마스 1인자이긴 한데요. 이 사람이 2017년 2월부터는 주로 밖에서 외교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지금 왜 이스라엘 전쟁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수많은 나라들과의 어떤 중재라든지 그 평화 협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담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자지구 내에서 하마스를 직접 군사적으로 또 지휘하는 지휘부는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니에 같은 경우에는 2006년에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방 선거에서 이 사람이 이제 총리가 됐었어요. 총리가 됐었는데 당시에 우리가 여러 개의 정당이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도 여러 개의 정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마스도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 테러 조직 아니야라고 알고 계시는데 하마스도 하나의 정당입니다. 정당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를 구성하고 있는데 주로 이걸 이끌고 있는 정당이 파타당이라고 있죠. 예. 당시에 파타당이 주로 이제 장악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가자지구에서는 하마스가 대승을 거두거든요. 그러니까 서한지구와 가자지구가 나뉘어져 있는데 상황에서 하마스가 좀 더 영향력을 많이 발휘한 곳은 지금 가자지구였죠. 예. 그래서 여기서 사실 총리가 됐는데 이제 파타가 그 주도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는 과정에서 조금 싸움이 길어지니까 본인이 이제 총리 자리는 내려놓고 가자지구 쪽을 하마스가 이제 주로 전담해서 통치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하니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말씀하신 것처럼 페제시키안 이란 신임 대통령, 이 사람은 유일한 개혁 성향의 후보였는데 이분이 당선이 됐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의 취임식에 가서 직접 만났는데 그 이후에 본인의 숙소에서 당시에 예멘의 후티 반군 들이라든지 또는 헤즈볼라 쪽이라든지 소위 이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저항의 축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니에가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데 자세하게 폭탄이 터진 건지 미사일이 발사된 건지 드론인 건지 이 부분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살상 무기는 아직 밝혀지지 그런 부분은 않았어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요. 일단 경호원과 함께 사망했다라는 얘기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측은 항상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이란 본토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암살을 하고 나서도 본인들이 했다는 얘기 안 합니다. 보통은 이제 이런 무장단체들은 우리가 했어.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심지어 그게 그 사람들이 안 했어도 우리가 했어 이렇게 주장을 그렇죠.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은 본인들의 영향력을 조금 과시할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 필요에 따라서 하는데 이스라엘은 입을 탁 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입을 닫고 있는 걸 보면서 이건 이스라엘이 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은 어떤 사안에 있어서 본인들이 연관이 안 됐으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안 했습니다. 우리는 관여된 바가 없습니다라고 즉각적으로 부인을 하잖아요. 근데 부인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은 늘 이렇게 침묵으로 인정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심각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가자지구에 있던 아들이 또 3명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사망을 한 케이스거든요. 그래요? 굉장히 근데 이제 그때도 나는 신께 감사하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자지구의 많은 동료들이 주민들이 사실 이스라엘에 의해서 가족들이 사망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더 힘을 합쳐서 잘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해서 굉장히 박수를 받았던 사람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은 자, 일단은 좀 입장이 궁금한데 이란의 입장. 이란은 어쨌든 자국에 아직 물증은 없지만 심증으로 이스라엘이 지금 본토를 자기를 공격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입장, 그리고 하마스의 입장, 그리고
이란의 입장, 이란, 이스라엘, 하마스 각각 입장을 좀 굉장히 다르겠죠. 예, 자, 예. 일단 이란 같은 경우에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뭐냐면은 자기 집에 온 손님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손님이 여기서 사망을 한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손님에 대한 경우 실패했다는 거 아닙니까? 뚫렸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란은 지금 이란 내부가 소셜 미디어가 난리가 났어요. 이란 본토를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해집고 다니면서 이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암살을 할 수가 있느냐. 이거 가만히 내버려두면 안 된다. 보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지금 최고 지도자도 보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분위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페제시키안 후보는 사실 계속해서 이란의 제재를 좀 풀기 위한 목적으로 서방과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얘기하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딱 취임식 당일부터 시작해가지고 본인이 대화 온 건 이건 할 수 없게 돼버린 분위기가 형성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란 내에 강경파들이 굉장히 힘을 얻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돼버린 거죠.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하마스 입장에서도 지금 어쨌든 우리는 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어떤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돼 있다. 이러고 지금 팔레스타인 주민들조차도 굉장히 분노가 치솟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마스는 절대 이제 포기하지 않을 상황이고요. 그래서 평화 협상은 말 그대로 물 건너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평화 협상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은 우리나라의 우방국 뭐 어떤 나라든 우방국의 뭐 대표나 이런 사람이 와 있는데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람 암살단이 와가지고 이 사람을 암살했을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은 그럼 뭐 큰일 나는 거죠. 말 그러니까 그대로. 뭐, 예. 거의 뭐 준 전시 상황 거의 그 정도 상황이 지금 되는 그런 걸로. 상황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어차피 협상 안 하려고 휴전 분위기 평화 협상 몰아가는 중재국들한테 이거 협상 테이블 걷어차려고 일부러 이런 거 아니냐라는 알겠습니다.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예, 중동에 전운이 드리워졌다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저희는 문희정 평론가는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는 유튜브로 좀 연장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동 정세가 또 다른 얘기도 할 얘기가 있고 사도광산 사태 얘기할 것도 있습니다. 문희정 평론가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준일의 뉴스 공감 국제 공감 칼럼 지금 유튜브 연장 방송 하고 있고요. 이스마일 하니에 하마스 지도자가 지금 이란에서 지금 암살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국제 정세 특히 이제 중동 정세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전운이 드리워졌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그러면 자, 이 상황이요. 이스라엘이 과연 이 하니에를 암살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후에 불러올 후폭풍 중동 정세는 전운이 드리워졌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미국 대선에도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아 미국 대선이요? 네. 왜냐하면은 자.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복귀하기를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바이든 행정부하고 네타냐후는 지금 사이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네타냐후가 그 극우 정치인들한테 휘둘리고 있다고 바이든 행정부가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들어서면은 굉장히 협조를 잘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중동의 전운이 드리워졌다. 이게 어떤 의미냐? 미국 내에서 미국인들이 또다시 동요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미국은 이스라엘을 비판하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비판하지 못하고 지원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면은 중동에서 더 이런 긴장감이 고조되면 이스라엘을 더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예. 자, 그렇게 되면은 미국 내 아랍계 라든지 다른 인종들이 아니 왜 그러니까 젊은 층들 그리고 진보층들은 지금 바이든 정부가 이렇게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내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대학가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시위가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나마 해리스로 이제 바뀌면서 분위기가 좀 모아지고 있다. 트럼프 앞서고 있다. 이런 좋은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찬물을 확 끼얹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를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중국이 사실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뭘 했냐면은 팔레스타인의 14개 정파 대표들을 베이징으로 불렀어요. 예. 초청을 해가지고 자, 손잡고 우리 이제 이 전쟁 끝난 다음에 가자 지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우리 평화협의체 구성해가지고 팔레스타인이 직접 운영해야 될 거 아니야. 서방 국가에 넘길 거야? 아니지. 내가 중재 잘 할 테니까 일단 팔레스타인 내부에서 합의
합의를 이뤄내자라고 손잡고 서로 서명식을 했단 말이에요. 예. 자,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그거는 뭐냐면은 중국이 본인들이 이스라엘 전쟁의 중재자로 나서가지고 전쟁이 끝난 이후까지 염두에 두고 그 행보를 한 건데 지금 전쟁이 끝날 수가 없게 돼버린 상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이거는 중국이 이렇게 중재국으로 나서는 것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됐든 어느 쪽이 됐든 간에 반대하는 쪽에서 분명히 수를 놓은 거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도 지금 난감한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렇군요. 미국 대선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국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됐는데 중동 얘기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레바논 이 전면전 위기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주거 지역을 공습을 했습니다. 네. 사흘 전에 헤즈볼라의 공격으로 어린이 12명이 숨진 것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내용인가요? 이게 저는 이스라엘의 정말 프로파간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인 게 뭐냐면요. 27일 날 그 골란 고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레바논하고 이제 접경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 골란 고원은 1967년 제3차 중동 전쟁에서 시리아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무력으로 빼앗은 곳입니다. 맞아요. 예. 빼앗아서 국제사회에서는 여전히 이거 불법 점령이니까 빨리 이들 나가라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서 뭘 했냐면 여기가 사실은 이스라엘은 굉장히 건조한 지역이어서 늘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골란고원을 얘들이 시리아에 돌려줄 의향이 1도 없는 게 이쪽에서 사실 그 이제 식수원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여기서 얻는 물의 공급이 엄청나거든요.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를 계속해서 유대인 정착촌을 확장해 가면서 본인들의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근데 여기에 축구장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중요한 거는 폭탄이 어디 떨어졌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 원래는 드루즈파라고 해가지고 이슬람의 굉장히 소수 종파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곳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스라엘이 불법 점령하기 전까지 그냥 평화롭게 살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어느 날 갑자기 딱 들어와가지고 야 여기부터 이제 우리 땅이야 이러니까 드루즈파는 본인들은 힘도 약하고 사람 숫자도 적고 이러니까 우린 이쪽 저쪽에 다 끼지 말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적당히 협조하는 척하면서 우리 땅에서 사는 것 딱 그것만 꿈꾸던 사람들인데 그 어린이들과 그 사람들이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친 게 아니고 예, 드루즈 쪽이 다친 건데 네타냐후가 그 현장을 가면서 이것 봐라 헤즈볼라가 여기까지 공격하고 어린이들까지 죽이지 않냐 우리 보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드루즈 쪽 사람들은 네타냐후를 막 방문했을 때 항의 시위를 했어요. 너가 전쟁을 안 끝내고 계속 끌고 가는 바람에 우리까지 피해를 입은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우리를 명분으로 내세워가지고 다시 전쟁을 확전하겠다는 거냐. 이러고 드루즈족들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물론 우리는 하마스 편도 아니고 이스라엘 편도 아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이스라엘이 24시간 안에 보복을 했어요. 네. 레바논 내 군사시설 공격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이 우리 여기 이거 성에 안 차는데 이러면서 레바논의 수도인 베이루트 공격할 거야라고 하니까 이제 난리가 나면서 항공사들 항공편 결항시키고 미국, 독일, 영국 이런 나라들이 자국민들 레바논에 있는 자국민들한테 빨리 대피해라 이거 전면전 위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레바논은 수도는 공격하면 안 돼 이러고 이스라엘을 자제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30일 날 저녁 8시에 남부 부분을 때린 거죠. 때리면서 이번에 그 본인들 주장입니다. 골란고원 그 공격의 주동자인 지휘관을 우리가 사살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제가 예시를 드는 걸 좋아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남한하고 북한이 이제 국지전을 이제 벌이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연평해전이라든지 뭐 서해해전이라든지. 근데 갑자기 뭐 남한에서 북한의 평양을 치겠다.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완전 전면전을 하자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자 헤즈볼라 일단 수도를 맞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헤즈볼라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은 헤즈볼라는 야 너네는 공격을 당했는데 왜 가만히 있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헤즈볼라 측에서도 우리도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M1 사람들 민간인들만 또 죽어나가는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축구장 로켓 공격에 책임 있는 헤즈볼라 지휘관이 그래서 사망을 한 건가요? 안 한 건가요? 지금? 그 사망했다고 이스라엘 쪽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예, 레바논 측에서는 확인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요. 네. 어쨌든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지금 이 헤즈볼라하고도 레바논하고도 전쟁 위기가 있고 하마스하고도 어쨌든 좀 잠잠해지려고 하는데 확전 위기에 있고. 그렇죠. 근데 또 여기서 해리스 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공격이 미국의 묵인 하에 진행된 걸 시사하는 발언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 테러 공격에 정당하게 대응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헤즈볼라가 바로 그 테러 조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 그 베이루트 공격은 미국이 알고 있었고 묵인 하에 이스라엘이 공격을 했다. 이 부분이 짐작이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해리스를 중심으로 다시 젊은 층들 그리고 이제 진보적인 그 바이든의 등을 돌렸던 사람들이 좀 모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더 진보적인 색채가 그렇죠. 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해리스가 나옴으로써. 근데 지금 그게 도루묵이 된 거죠. 그러면 이거 제가 이제 잘 이해가 안 돼서.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해리스가 이제 뭐 바이든도 그렇고 해리스도 그렇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좀 이스라엘을 뜯어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 어쨌든 집권당 정부의 모든 책임이 돌아가게 돼 있잖아요. 비난해 와서에도 그쪽에 돌아가고 있고 지금 손익 계산을 해봐도 물론 미국에 이제 유대인들 뭐 이스라엘 출신의 유대인들이 많이 있지만은 아랍인들의 숫자도 중동의 숫자가 오히려 더 많거나 네. 더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게다가 사실은 그 민주당 지지층들은 주로 이제 젊은 층이나 진보적인 지식인들이 많잖아요. 예. 그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거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뜯어 말려야 되잖아요. 예. 문제는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전혀 통제가 먹히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이스라엘 통제에 실패했다.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동 내에서 예멘 후티 반군들도 그렇고 사실은 헤즈볼라도 그렇고 지금 여러 세력들이 준동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의 말을 이스라엘이 듣지 않는다는 걸 알아버린 거예요. 예. 미국의 말이 먹히지 않는다. 그러면 도대체 이스라엘은 미국이 지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왜 말을 안 듣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내부는 정말 많은 극우 성향의 정치인들이 주도권을 잡고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지금 이스라엘 내부에는 물론 전쟁을 빨리 끝내라는 반정부 시위도 대규모로 열리고 있지만 일부 극우 세력이 어느 수준까지 갔냐면은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구호 차량들 조직적으로 약탈합니다. 조직적으로 약탈합니다. 그럼 이거 처벌해야 되잖아요. 예. 이스라엘 군하고 정부가 일부러 구호 차량에 정보를 줘서 이걸 방관한다는 얘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약탈을 조장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쟁 과정에서 팔레스타인 그 포로들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예. 주민들을 잡았는데 한 9천 명 정도가 수용소에 있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군 수용소에서. 근데 이 안에서 엄청난 성고문이라든지 가혹한 행위 같은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고 국제 인권 단체가 굉장히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비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스라엘 군이 알았어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예비군 9명이 살짝 그런 혐의에 연루가 돼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그 9명을 이제 체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극우 세력 시위대가 군 기지를 난입했습니다. 그것도 극우 정치인들, 극우 장관들이 이 시위대를 이끌고 군 기지까지 들어갔습니다. 장관이 군 기지를 난입을 했다고요? 네. 이 사람은 예. 우리의 영웅인데 왜 영웅을 처벌하냐고. 성고문을 했는데. 네. 지금 그 정도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지금 벌어진 상황을 보면은 도대체 이스라엘의 극우 세력이 얼마나 대담해졌는지를 알 수 있는 현장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정도. 그 정도로 지금 이스라엘 내부는 극우 세력에 의해서 정말 네타냐후가 이 정도까지 극우는 아니었는데 예. 본인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극우 정당하고 손을 잡았고 그 극우 정당이 네타냐후를 계속 협박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 연정 끝내버릴 거야. 우리 말 안 들으면. 그럼 넌 총리 못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네타냐후는 끌려가는 거고. 그럼 다시 말해서 그 사람들은 미국의 얘기 따위는 귀에도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 귓등으로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럼 뭐 이게 해리스가 당선이 되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테고 달라지지 않죠. 만약 트럼프가 되면은 오히려 더 뭐 소위 말해서 꿍짝이 맞아서 더 이렇게 대담해질 가능성 뭐 이런 그런 것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제 바다 건너서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3선에 성공을 했는데 네. 이거 지금 대선 조작 의혹
있어요. 이게 근데 진짜 의혹인 건지 아니면 실제 가능성이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베네수엘라에서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항상 미국 주류 언론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다. 예. 조작 의혹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걸 인정하지 못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이 얘기는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사전 네. 여론조사 같은 거를 해보면은 마두로가 당선되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동시에. 근데 본투표를 열어보니까 마두로가 조금 많이 이기는 게 나오면은 이제 그러니까 선거 조작 의혹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마두로가 이긴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결국 본인한테 이제 유리한 쪽의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고 출구조사 사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출구조사에서는 야권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다. 근데 이 출구조사 결과가 어디 거냐? 미국 거예요.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자체적으로 출구조사를 한 게 아니고요. 예. 미국에서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야권 후보가 이기는 걸로 나왔는데 28일 날 대선이 있었고요. 29일 날 베네수엘라 선관위가 우리가 80% 정도 개표를 해보니까 마두로 현 대통령이 51.20% 그리고 야권 후보인 곤살레스가 44.02%로 마두로 대통령이 이기는 걸로 당선이 확정적이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좋다. 그러면은 전체를 다 공개해라. 그러니까 베네수엘라도 사실 전자투표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자투표기를 거기서 이제 집계표가 쫙 나와서 그 사본을 야당 쪽도 볼 수 있게 해줘요. 예. 근데 이번에 그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전체 이 과정을 결과를 공개를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마두로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정치적으로 또 나뉘었어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나 또는 우파 정권이 잡고 있는 중남미 국가들에서는 이거 부정선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재선거를 해야 된다. 마두로 대통령은 이제 소위 말하는 좌파 차베스의 후계자로 지금 그렇죠. 알려져 있잖아요. 우고 차베스, 예. 그 베네수엘라의 첫 번째 좌파 대통령이죠. 그분이 1999년부터 2013년까지 집권을 했고요. 2013년에 갑자기 암으로 사망을 합니다. 예. 그리고 후계자인 마두로 대통령이 2013년부터 지금까지 집권을 하고 있는데요. 늘 우고 차베스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늘 조작. 그리고 늘 불복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베네수엘라 사실 경제가 파탄났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맞습니다.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거를 뭐 좌파 독재자가 포퓰리즘적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펼쳐졌다라고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많이 인용을 해요. 뭐 포퓰리즘 정책 얘기를 하면서 베네수엘라처럼 되고 싶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예. 차베스 대통령이 들어서기 전에 베네수엘라의 빈민층이 몇 %였을까요? 빈곤층이. 한 30%? 아니요. 80%요. 전체 국민의 80%가 빈곤층이었어요. 빈곤층이었어요. 예. 그 이전까지 우파 독재를 했었고요.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매장량이 세계 1위입니다. 세계 1위예요. 그렇죠? 예. 그 석유를 몽땅 독점하고 있던 쪽이 어디였죠? 미국 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차베스 대통령이 들어서서 그 석유 기업들을 국영 기업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필연적으로 이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습니다. 차베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눈에 가시였을 가시죠. 테고 지금도 이제 그 갈등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언론들의 이제 표현을 보면은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목을 썼더라고요. 출구조사 뒤집고 승리선언. 좌파 타락의 끝장 마두로.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이제 부정선거 의혹이 있으면은 뭐 그럴 네. 수도 이렇게 비판을 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거를 꼭 좌파 뭐 이런 식으로 좌파 포퓰리즘 좌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수식어들 많이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정말 재밌는 현상이다 이렇게 봤어요. 예. 근데 베네수엘라 경제 파탄의 원인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그 미국이 석유 기업이 국영으로 바뀌면서 본인들 돈줄이 끊어진 거잖아요. 예. 얼마나 반항을 크게 하고 저항을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차베스 대통령이 있는 동안 그거 다 국영으로 돌려가지고 어쨌든 그 석유에 의존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지를 이제 줬단 말이에요. 복지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마두로 대통령은 그러니까 차베스 대통령 사실 워낙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인지도나 인기도 엄청 많은 사람이어서
아무리 건들어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었는데 마두로 대통령은 건들만 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 예. 마두로 대통령은 본인이 사실 차베스만큼의 리더십이라든지 인지도나 인기가 없던 사람이고 후계자로 갑작스럽게 등장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 사람도 버스 노동자 출신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2013년 이후에 뭘 했냐면 자 석유에 의존해서 사실 복지 혜택을 베푸다 보니까 뭐가 문제였냐면은 유가의 영향을 너무 많이 맞아요. 받잖아요. 예. 베네수엘라 경제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두로 대통령이 2014년에 중국하고 손을 잡아요. 중국하고 손을 잡고 러시아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뒷마당인데 예. 저거 다 우리 거였는데 지금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빼앗기게 생겨서 더 급해진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2015년도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뭘 했냐면은 경제 제재를 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베네수엘라를 쥐어짭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한 거고 그때부터 지금의 경제 파탄이라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이거는 뭐 누가 옳다 그르다라기보다는 좀 이런 역학관계가 있었다라는 걸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남미의 어느 국가에 진출해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을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새로 당선된 대통령이 야 이거 나 국유화해 할게라고 했을 때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볼 것인가? 미국의 입장은 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이 베네수엘라 좌파 대통령을 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좀 이제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사도광산 얘기 좀 짧게 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사도광산이 일본이 이제 이거를 문화유산으로 이제 등재를 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동의를 해준 거잖아요. 근데 이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거를 이제 박물 전시관인가요? 이거를 만드는 거를 이제 합의를 해서 이렇게 하기로 한 건데 실제 전시관은 사도광산에서 2km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거의 가지 않는 곳에다 만들어놨고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이 빠져 있는데 일본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은 한국이 강제 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수용을 했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외교부는 지금 그걸 부인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잖아요. 우리 외교부는 2015년에 그 강제성과 관련된 표현은 정리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2015년에 정리가 됐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2015년 7월에 일본이 구남도를 포함해가지고 메이지 유신 때 그 근대 시설들을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하면서 공식적으로 당시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뭐라고 공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예. 가혹한 환경에서 노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거 유산 등재하고 난 다음에 이런 강제노동과 관련된 시설을 만들어서 전시 시설을 만들어서 알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유산 등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남도는 세계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 그 관련해서 시설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2020년 심지어 그것도 한참 떨어진 도쿄에 만들어졌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죠? 조선인에 대한 차별은 없었다. 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외교부 측은 2015년에 강제성에 대한 표현을 일본이 인정을 했고 그거 그냥 이어가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지만 정작 일본은 단 한 번도 구남도와 관련해서조차도 본인들이 했던 약속이잖아요. 예. 안 지키고 있으니까 유네스코가 그거 수정하라고 지시했는데 지금까지 수정하고 있습니까? 수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일본 극우 신문인 산케이 신문이 이제 여기는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아니 사도광산은 우리 건데 왜 우리의 한국 정부가 관여를 하게 내버려 두냐. 이런 전시 시설 따위는 불필요하다라는 주장을 막 사설로 해요. 예. 그러면서 정부 관계자한테 이거 전시시설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된 거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일본 정부 관계자가 산케이 신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정부는 그 2015년에 일본이 이미 강제성을 인정을 했고요. 이번에도 그냥 그거 쭉 가는 거예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정작 일본 정부 측은 단 한 번도 강제성을 인정한 적이 없고 그걸 전시시설에 반영할 생각도 없다라는 거고 이번 일과 관련해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강제성을 인정한 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은 이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지금
우리나라 피해자들 아니면 그 가족들이 유족들이 지금 일본 정부나 기업을 대상으로 소송을 벌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인정을 할 경우에는 그게 일본 법정이나 한국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쓰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인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문제는 한국이 그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거를 합의를 해줄 이유가 있는 것이냐. 이제 이게 좀 쟁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은 일본의 입장대로 있는 거고 우리가 근데 굳이 사도광산은 이게 문화유산으로 이렇게 해줘. 그러니까 인정을 이게 왜냐하면 만장일치라서 그렇죠. 21개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키는 우리 정부가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거를 끝까지 반대하고 이거는 문제가 있다. 앞서서 저는 사실 이 사도광산 문제로 군함도 문제까지 풀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니들 군함도에서 약속 안 지켰잖아.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군함도 약속부터 지켜봐. 그럼 우리가 사도광산에 대해서도 너네들을 신뢰해 줄게. 충분히 이거 협상 카드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 이거를 한국 정부가 다 스스로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왜 그런 걸까요? 윤석열 정부는? 아니,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냥 개인 의견을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예, 뭐 이거는 팩트는 아니고 왜 윤석열 정부는 그러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제가 국제관계를 다루면서 이렇게 자국의 이익을 먼저 내팽개치는 정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요. 예. 말 그대로 매국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런 이유를 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매국은 좀 이제 이제 많이 좀 나간 것 같고 어쨌든 한일 우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아마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요. 그것도 사실 말을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27일 날 등재 결정이 내려졌는데 26일 날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이미 보도를 냈어요. 한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근데 그 내용 속에 뭐가 있냐면은 일본 정부는 사실 이거 한국 정부 얘기 안 들어줘도 되는데 윤석열 정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입장을 우리가 받아들여 준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정부라서요? 네. 한일 관계 개선에 엄청나게 애쓰고 있는 윤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많이 배려해줬다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를 했습니다. 아니 근데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아예 합의를 안 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본한테 그런 얘기 안 들어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실컷 해주고 물이 반쯤 찼으니까 나머지 반은 일본의 몫이라고 했는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제 일본과의 어떤 관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역사 문제에 있어서 양보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논란들이 좀 많이 있다. 사도광산 이번에 유네스코 문화재로 등재가 된 것도 그런 논란의 연장선이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늦게까지 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